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약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업계 1위, 태성그룹의 장남 약혼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안주인 회장의 부인 오경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약혼식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28살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걸치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오경자 여사의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약혼식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역사를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누구인지,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시당한 한 며느리가 1,000억 원의 비밀을 품고 재벌가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윤서진은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윤태수는 평생을 기름때에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정비소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엔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서진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서진은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14살 때 이미 엔진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16살 때는 아버지보다 정확하게 고장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재능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정비소를 도왔습니다. 밤에는 독학으로 자동차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비소는 이미 적자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정비소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비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밤 11시까지 기름에 절은 작업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진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정비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급하게 들어온 손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장남 강현우였습니다. 물론 서진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엔진 후드를 열었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터보차저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일반 정비사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이었습니다. 현우는 놀랐습니다. 서울의 유명 정비소 3곳을 돌았지만 찾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골의 작은 정비소에서 25살의 젊은 여성이 단숨에 진단한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자주 아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차 관련 상담을 핑계로 왔습니다. 그러다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은 사귄 지 3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서진의 출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우의 어머니 오경자 여사였습니다. 현우가 약혼 의사를 밝혔을 때 오경자 여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외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산업부 장관이었고 친정아버지는 대형 건설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골 정비소 출신의 며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서진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고졸 학력,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소지,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는 서진이 3살 때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 남은 가족 없음, 재산 없음, 빚만 있음. 오경자 여사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이 여자는 태성그룹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반대하면 분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성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혼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오경자 여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들인 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약혼식이 열린 그날 밤, 오경자 여사가 잔을 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축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NG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진심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통한다는 것. 알고 보니 서진의 그 믿음은 이 거대한 재벌가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약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날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서진을 강씨 가문의 본가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300평짜리 한옥저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감시였습니다.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모는 입주 첫날 찾아왔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서진에게 건넨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가문의 규칙 목록이었습니다. A4 용지 3장에 빽빽하게 적힌 규칙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시어머니에게 문안 인사, 식사 준비 참관, 외출 시 사전 보고, 친구 초대 금지, 정비소 방문 금지. 마지막 항목에서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 방문 금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자 여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태성그룹 며느리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에서 일하는 것은 가문의 체면을 깎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규칙을 따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다도를 배웠습니다.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서진의 손은 렌치와 스패너 대신 찻잔과 꽃가위를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자 여사의 냉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문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서진은 소외되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다른 며느리 후보였던 집안의 딸들을 초대해 서진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현우의 여동생 강민서도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민서는 서진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진이 말을 걸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경자 여사가 주최한 자선 파티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중간 한 하객이 서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새로운 가사 도움이냐고.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의도적으로 서진에게 수수한 드레스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문의 여성들에게 서진을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투명인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결혼 6개월째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태성그룹 이사회에서 현우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소로 1년간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진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경자 여사가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서진은 웃으며 현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냉혹한 집에서 혼자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오경자 여사의 태도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에게 가사 일을 시켰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있었지만 며느리의 도리라며 직접 하게 했습니다. 빨래 청소요리 장보기. 서진은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오경자 여사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상속 구조를 바꾸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우가 아닌 둘째 아들 강현석에게 그룹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석은 오경자 여사가 편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현우와 달리 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석의 아내는 오경자 여사가 직접 고른 명문가의 딸 박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서진과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재벌가, 딸완벽한 외모와 매너. 오경자 여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며느리였습니다. 오경자 여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이혼하면 경영권 승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석이 후계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거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이 모든 냉대의 이면에는 수조원대의 상속전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가 독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현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본가의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 선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성그룹 초창기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설립 당시의 기술계약서, 특허 출원 서류, 납품 계약서, 30년 전의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핵심 기술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적힌 기술개발자의 이름이 서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윤태수, 서진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태성그룹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 엔진 실린더 헤드의 정밀 주조 기술. 그 기술의 원래 개발자가 윤태수, 서진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정비소를 운영한
무명의 정비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윤태수는 태성그룹의 창업 초기 멤버였습니다. 공동 창업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기술 이전의 대가로 태성그룹 지분 15%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진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분은 한 번도 윤태수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이행 불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계약을 무효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태성그룹의 창업 회장 현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은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추가 서류가 나왔습니다. 30년 전의 법률 분쟁 기록이었습니다. 윤태수가 지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내역. 그리고 윤태수가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난 기록. 아산으로 낙향해 작은 정비소를 연 것이 그때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자동차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도 작은 정비소에 묻혀 살았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도 받아야 할 보상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그것도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본가의 서재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개인일지였습니다.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성그룹 초창기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지의 한 페이지에서 서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날짜는 1991년 8월 15일.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윤태수의 기술 없이는 태성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분을 줄 수는 없다. 이 회사는 내 것이어야 한다. 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질 만큼 세게 수첩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진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 자체가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을 30년 후 딸이 되찾으러 온 것처럼, 물론 서진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사람의 의도를 초월합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기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로.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면서 천천히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정비소 한쪽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자동차 한 대. 서진은 어릴 때부터 그 차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 차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팔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혼자 그 차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낡은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독일로 떠난 사이 강씨 가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둘째 며느리 박소연이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경력,
재벌가 딸이면서도 겸손한 태도. 시어머니 오경자 여사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박소연에게는 숨겨진 야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현석은 경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후계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룹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 될 터였습니다. 소연은 오경자 여사의 서진 밀어내기 계획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 서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서진이 몰래 정비소에 전화한다는 것. 서진이 가문의 행사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 서진이 현우에게 시어머니 험담을 한다는 것.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자 여사는 소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본가에서의 생활이 감옥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소연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가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원 끝 정자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연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태성그룹의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그룹의 신규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태성그룹의 경쟁사인 한성모터스의 임원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경쟁사의 스파이라니. 충격적으로 소연은 태성그룹에 시집오기 전부터 한성모터스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진짜 목적은 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한성모터스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성모터스 지분을 받기로 한 거래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의 말만 믿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우에게 말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은 현우의 가문이었습니다. 남편의 가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이 담긴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소연은 외출했습니다. 쇼핑을 핑계로 나갔지만 실제 목적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한성모터스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연의 서재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성그룹의 기밀기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USB의 내용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경자 여사는 서진을 내보내기 위한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시켰습니다. 현우 몰래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이혼에 동의하면 위자료 5억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가문의 힘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도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은 아직 그 무기의 진정한 위력을 모르고 있었지만 아산의 정비소에 방치된 낡은 자동차, 그 트렁크 안에 잠든 비밀, 그것이 곧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열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경자 여사의 최후 통첩이 서진에게 전달된 것은 결혼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기념일 당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아직 독일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거실에서 서진을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오경자 여사의 표정은 무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처리하듯 냉정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본가를 나왔습니다. 향한 곳은 아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비소였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서진의 앞에 낡은 정비소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비워둔 정비소는 황량했습니다. 셔터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방수포에 덮여있는 자동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차.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차. 서진은 방수포를 걷어냈습니다. 밑에서 드러난 것은 1990년대 초반 모델의 국산 세단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이 처음으로 부품을 납품한 자동차 모델이었습니다. 차체에는 먼지와 세월의 흔적이 두껍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외관의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은 세월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트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트렁크를 열어라.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언제 적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서진이 이 차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진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태성그룹 초창기의 기술 개발 원본 노트였습니다. 윤태수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술 설계도, 실험 데이터, 개발 일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특허의 원본 출원서. 아버지 이름으로 출원되었다가 강태성 전 회장 이름으로 변경된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메모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적힌 메모.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 아빠가 못 이룬 일을 해다오. 서진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싸울 힘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과 윤태수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이 윤태수에게 지분 포기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수가 거절하자 강태성은 협박했습니다. 윤태수의 가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태수가 소송을 포기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강요된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도
알고 보니 강태성 전 회장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해체시켜 윤태수의 의지를 꺾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산 것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정비소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법률 자문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자동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처음으로 내뱉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서진은 아산에서 이틀을 머물며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소송 분야 1위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준혁은 서진의 자료를 검토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태성그룹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지분 반환 청구, 그리고 강태성 전 회장의 협박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즉각적인 소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유산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연의 기밀 유출 증거와 아버지의 기술 탈취 증거, 두 가지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꺼번에 터뜨려야 충격이 극대화되고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본가에서는 서진이 사라진 것에 대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서진이 도망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떠난 것이 불쾌했지만 어차피 며느리가 스스로 나갔으니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독일에 있는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이 집을 나갔다고, 이혼을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우는 당장 귀국하려 했지만 오경자 여사가 막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시점이니 한 달만 기다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현우는 서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감정에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서진은 버텼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서진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발 노트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주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하우징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량 주조 기술의 원형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동차 공학을 독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수식과 설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면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윤태수는 30년 전에 이미 전기차 시대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의 피가 서진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정비소가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3주 만에 새로운 기술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기술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기술의 탄생이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서진이 사라진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차기,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기술 관련 자료를
한성모터스에 넘기려 했습니다. 이 기술이 넘어가면 태성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터였습니다. 서진은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정비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익힌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하층부에서 일하는 정비사들, 부품, 납품업자들, 운송기사들, 그들은 재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업계의 모든 정보가 그들 사이로 흘렀습니다. 서진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 소연의 거래 일정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D-Day는 3주 후로 잡혔습니다. 태성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강씨 가문 전원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현우도 그날 독일에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세벌 복사해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날 밤, 서진은 정비소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버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충격적으로 서진은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자신을 서진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사연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전화 너머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서진의 어머니 김유경은 30년간 일본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협박으로 나라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면 남편과 딸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도 되찾아야 했습니다. D-Day가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 태성그룹 본사 빌딩 35층 대회의실,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대회의실의 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회의실에는 태성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경자 여사, 둘째 아들 강현석, 둘째 며느리 박소연, 여동생 강민서, 그리고 그룹의 사회이사 5명. 안건은 태성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이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현우는 해외 파견 중이고 며느리는 도망갔으니 현석을 후계자로 밀기에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이사들도 이미 사전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현석의 후계자 내정이 공식화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이 지났을 때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류 가방을 든 채 30년간 숨죽여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전사였습니다. 오경자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12개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자리는 이사회 구성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오경자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확히 강현우 대표이사의 자리에 저는 강현우 대표이사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강현우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완료된 문서였습니다.
의장을 맡은 사회이사 정태영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대리인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석을 허가합니다. 오경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한다고 해서 이미 짜놓은 판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차기 회장 선임의 건입니다. 정태영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강현우 대표이사는 해외 체류 중이며 그룹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 강현석 상무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양복자신감 넘치는 미소, 준비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사회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약속된 동의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오경자 여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정태영 의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눈짓으로 거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사회 규정상 대리인의 발언권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에 앞서 이사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두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강태성 전 회장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비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경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강현석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사회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오경자 여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서진이 그 위에 차분하게 말을 얹었습니다. 오경자 여사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3곳,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총 운용 금액 8,320억 원. 자금의 출처는 태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허위 거래입니다. 서진은 서류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수취인.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전 회장이 직접 기록한 장부입니다. 서진이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특유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30년간 봐온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건 위조된 겁니다. 오경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진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가공인 필적감정기관의 보고서였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필체와 일치율 99.7%. 위조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회이사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동의는 사라지고 불안과 경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현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의 경영 결정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현석 상무님, 서진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최근 5년간 상무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페이지 37에서 41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 그의 계좌번호,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삼성동 고급 아파트 3채, 청담동 상가 건물 2동, 제주도 리조트 지분,
모두 상무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하기엔 사적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서진의 말은 메스처럼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이사회를 교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 정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여사님, 이사회의 중단 여부는 의장인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사회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오경자 여사에게 매수된 사회이사 중 하나였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비리 앞에서는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함께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그의 눈빛에서 배신을 읽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력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강현우 대표이사의 해외 파견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오경자 여사와 강현석 상무가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서진이 공개한 것은 오경자 여사와 강현석 사이의 오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현우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표 현우를 중동 프로젝트에 묶어두면 최소 2년은 벌 수 있다. 그 사이에 이사회를 장악하면 된다. 별표 오경자 여사가 강현석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별표 며느리도 처리해야 합니다. 현우가 국내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별표 강현석이 답한 메시지였습니다. 서진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회이사들은 더 이상 오경자 여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이것은 강태성 전 회장이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서진이 회의실의 스크린에 USB의 내용을 띄웠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오래되어 거칠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30년 전의 영상. 강태성 전 회장과 당시 정부 관료들 사이의 밀실회의. 태성건설이 수주한 대형 국책사업의 입찰 담합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현금 다발들. 하지만 서진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강태성 전 회장이 한 남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서진의 아버지 이정환이었습니다. 별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당신 가족은 끝이야. 별표 화면 속 강태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30년 전의 위협이 현재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은 제 아버지를 위협하여 입을 막았고 제 어머니를 해외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수혜자가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의자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현석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 해. 30년간 유지해온 우아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려움에 질린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연민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려는 겁니다.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임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동시에 외부 감사를 즉시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경자 여사와 강현석의 경영 참여를 일시 중단하는 안건도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5반대 2,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이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강민서가 다가왔습니다. 현우와 현석의 여동생,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태성그룹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거웠습니다. 민서 씨, 나도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집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강민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해준 거예요. 내가 못한 걸. 서진은 강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 30년간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가문 안에서 외로웠던 것은 서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이후 태성그룹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팀이 태성그룹 본사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태성그룹 비자금 8천억대 의혹, 오경자 여사 페이퍼 컴퍼니 운용 정황, 강현석 상무 횡령 혐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불안에 떨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태성그룹의 임직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우의 대리인 자격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별표 태성그룹의 5만 임직원 여러분께 현재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불안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뎌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강현우 대표이사는 곧 돌아올 것이며 그룹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별표. 이 서한은 언론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서한을 읽은 임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만 명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 그룹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현우는 이사회 직후 중동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가 대신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나는 못했을 거야. 적어도 그렇게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만이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돌아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귀국한 다음 날 서진은 그를 만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가 아니라 서진의 작은 빌라에서. 서진이 30년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빌라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공간. 벽에는 서진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의 일출북한 산의 단풍 골목길의 고양이.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아내의 삶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어머니에 대해 들었어.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찰 소환에 응하셨다고 들었어요. 변호사 6명을 대동하고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석은? 형 안 만나려고 해. 전화도 안 받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가족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 해도. 현우 씨, 서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을까봐. 나는 30년간 당신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인질에 가까웠어요.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나예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진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3시간.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역까지 들리는 곳. 서진은 주소를 손에 쥐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와나라고 쓰인 간판. 일본어로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목소리일까? 나를 알아볼까?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꽃을 다듬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어린 시절 기억하는 그 따뜻한 눈,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눈. 여자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간 매일 밤 불렀던 이름을 마침내 딸 앞에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모녀는 작은 꽃집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꽃향기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 김유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너를 두고 간 게 하루도 안 잊었어. 하루도. 김유경의 손이 서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딸의 이마코 볼턱. 30년간 만지지 못했던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많이 컸네. 어른이 됐네. 서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30년간 참아온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꽃집 뒤의 작은 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유경은 30년간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 쪽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다 이 해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꽃을 좋아했기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매일. 김유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너한테 해가 될까봐. 그 사람이 강태성이 그랬어. 돌아오면 딸이 다친다고. 김유경의 눈에 30년간의 공포가 스쳤습니다. 강태성 전 회장의 위협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30년간 꽃가시에 찔리고 물에 불리고 바람에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 가요 엄마. 같이. 김유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일주일 후 김유경은 서진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김유경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팔짱을 끼워주었습니다. 공항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김유경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고국의 공기, 가을의 냄새가 났습니다. 왔다.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이정환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김유경의 남편, 30년 전 아내를 잃고 30년간 혼자 딸을 키운 남자. 김유경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정환이 김유경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m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20m 안에 3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정환이 먼저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김유경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겼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서 백발이 된 부부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정은 몰랐지만 그 눈물이 무엇인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진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현석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은 강현우가 경영을 맡아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바닥은 찍었습니다. 투명 경영을 선언하고 외부 감사를 전면 도입한 것이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서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오빠의 아내이자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준 사람. 두 여자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면회 갔다. 왔어. 어느 날 강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벽만 보고 있었어. 강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갔다. 온 게 대단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대단한 거지. 나는 그냥 딸 노릇하는 것뿐이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경자 여사에게도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도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아래서 고통받았다는 것. 이 이야기 속에는 순수한 악인도 순수한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빌라를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가을이라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유경은 서진의 한옥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꽃집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따로 살았던 세 사람이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 서진의 한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참한 맛이다.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쌓이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이 감나무 올해 많이 열렸네. 현우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안 열렸대요. 올해 갑자기 많이 열렸다고. 이웃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감나무는 원래 그래. 한 해 쉬고 한 해 열리고. 서진은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30년을 살았지만 감나무에 대해 아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감나무가 있었어. 매년 가을마다 감 따는 게 제일 좋았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기 전의 이야기. 그냥 한 소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 서진은 감을 2개 따서 하나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감을 먹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상처는 깊었고 신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종로의 한옥에서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빛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은 서진이 30년간 틈틈이 찍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녘의 한강, 비온 뒤의 골목길, 시장의 할머니들, 놀이터의 아이들, 화려하지 않지만 빛이 있는 순간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한 여자의 시선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사진은 꽃집 안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작은 해안 마을 어머니의 꽃집.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그 빛 속에서 꽃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은 없었지만 꽃을 돌보는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정환과 김유경이 나란히 서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서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현우도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오경자 여사였습니다. 재판 중이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혼자 왔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오경자 여사는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추어 섰습니다. 꽃집 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30년간 며느리의 일상을 짓밟았던 여자. 30년간 자신의 욕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여자. 그 여자가 며느리의 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자 여사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전시회가 끝난 뒤 한옥의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감나무에는 다시 감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푸른 열매였지만 가을이 되면 다시 주황빛으로 익을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장부의 첫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것이 장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유서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페이지를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분노를 놓아주고 슬픔을 놓아줄 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잊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옥의 처마 아래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노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빛이 드는 자리에서 서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